확실히 작년 이맘때랑 비교했을 때는 수요가 확실히 많아졌고요. 매수 문의도 확실히 좀 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를 하면 확실히 좀 대지 상승장에 접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해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이란 표현은 좀 안 맞아요. 증가 정도인데 상승의 신호타니까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지금 상승 기류에 있는 건 맞아요. 그 전세 가격도 지금 강세장이고 이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를 우리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거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문구가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어디서 본 문구인데, 사람들은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걸 원한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야 아니면 하락장이야,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에 대한 답을 원해요. 근데 제가 강의 파리를 해가지고 뭐 컨설팅 비를 받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한 확정적인 답은 제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너무 물타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확실성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하고 이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관련된 것도 해석에 대한 문제는 해석에 대한 문제로 남겨놓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좀 많이 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제 컨텐츠가 사세요 뭐 파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컨텐츠뿐만 아니라 많은 컨텐츠들을 보시고 결국은 근거들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자기 내적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남의 말 듣고 투자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망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보를 얻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월 4천 건 넘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집값 상승 신호인가. 24년 1, 2월만 해도 거래량이 한 2천 건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2,100건이죠 3월 달에는 4,200건, 4월 달에는 4,30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뚜렷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3년 초 또는 22년 말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였던 적이 언제냐를 보면 22년 12월에 정말 폭망 분위기였어요. 아파트 끝났다, 이제 대세 하락장에 접어들 거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예측에 근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고급이었고 굉장히. 근데 이 예측이 틀렸는데, 틀린 거는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책적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23년에 정부가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 자금을 썼고 특례 보금자리론도 그랬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과거의 사례들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여러 지표들 중에서 대세 상승장에 늘 나타났던 게 뭐냐? 거래량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도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제가 대학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책을 들고 나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됐다가 다시 상승하다가 2008년에 이제 금융위 맞고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었어요. 그 거래량을 좀 보면요, 코로나가 2020년 3월쯤에 본격화가 됐죠. 1, 2월에 터졌었다가 3월쯤에 본격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하락을 하다가 6월 달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16,400건이었어요. 믿어지시네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4배예요 4배.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도 11,000건 정도였는데 22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죠. 고금리에 부동산 침체가 왔었고 23년에는 반등장이 들어섰죠. 반등장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둔촌주공이 당시에 뭐 분양이 되니 많이 하면서 둔촌주공이 이제 PF 위험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이제 단군 이래로 최대 사업인데 엄청난 위험이 올 거다 서울에, 뭐 이런 어떤 위기론이 확산이 되면서 13 대책을 내놨죠 정부에서. 그래서 전매 제한을 풀고 대출 규제를 풀면서 특례 보금자리론도 40조 원 정도를 풀었죠. 돈을 갖다가 쑤셔 넣고 대출 규제 풀고 전매 제한 풀고 이제 둔촌주공 살려주고 해가지고 23년에 이제 실질금리도 좀 하락을 했었고 다시 반등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22년에 한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 23년에 반등장이 펼쳐지면서 24년 현재 기준을 봤을 때 22년에 빠진 금액에서 거의 한 100%까지 회복이 된 단지들도 있고 80%, 70% 정도 회복된 단지들, 근데 빠진 금액 대비로 봤을 때 그 정도 회복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고 있는 기사들이에요. 서울 아파트 9억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뭐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거의 10억 정도 해요. 중위 가격이 이 정도니까 당연히 거래 비중이 9억 초과가 절반 넘을 수 있겠죠.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대세 상승장에 접어들었고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22년에 완전히 하락을 했고, 잠실 같은 경우도 25%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그러다가 23년에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막 밀어넣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이러면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지난 4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금융상품처럼 금리와 그 정부의 정책 자금 유동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냐라고 평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융 상품화 됐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16,400건이 20년 6월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폭발적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서울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서울 평균 매매 가격 평당 가격이 903만 원이었는데 이때 한번 보세요. 거의 50%가 올랐습니다. 50%. 2년 만에.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이 그러니까 매매된 것만 집계를 해서 이런 건데 서울 지역에 따라서 50%가 넘게 오른 것도 있고 적게 오른 것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매매된 것 중에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903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올랐다가 22년을 거치면서 하락을 하게 되고요. 1,500만 원에서 1,190만 원까지 하락을 했으면 상당히 많이 하락한 거예요. 30% 정도 빠진 거죠. 매매된 것 중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핵심제라고 할 수 있는 잠실도 25% 정도 빠져서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23년에 반등장이 펼쳐지면서 다시 또 1,474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고점 대비로 봤을 때 거의 다 회복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년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대지상장에 접어들었는데 23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만들어서 특례 보금자리론만 40조에 60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고요. 그리고 24년에는 신생아 대출만 27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40조 원에 가까운 정책 자금을 쏟아부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22년 말에 거래량이 최저점이었고 기준금리는 코로나 터지면서 0.75%까지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3.5%까지 올랐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하락하는 게 뚜렷하게 보이죠. 반비례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런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중에 얼마나 돈이 도는가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23년은 재밌는 게 23년에 반등장 때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그 시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등장을 만들었던 그 시기랑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푼 돈이 수혈됐던 그 시기랑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풀리는 돈이 들어갔을 때 바로 거래량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정확하게 비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23년 반등장은 정부가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싫겠죠. 조정이 됐을 때도 건전한 연착륙을 유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속내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츰차츰 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장이 안 좋아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보다는 차츰차츰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의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또 전세 강세 때문에 매매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고요. 전세 제도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저리로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갭 투자를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또 매매 지수가 오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없는 게 전세 제도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자금은 DSR 규제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DSR 규제라고 하는 게 내가 버는 소득과 대출 총량을 비례해가지고 너가 버는 소득이 적으면 대출 안 해줄 거라고 하는 되게 강력한 규제인데 전세 자금 대출은 DSR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을 떠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잖아요. 전세를 받아서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면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하기 쉬워지는 거고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전세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거래량 회복한 거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이 현상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가격 24년에 계속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한번 보죠. 첫 번째는요.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빌라 전세 사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그 수요가 아파트 수요로 옮겨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띄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띄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매 지수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최근에 부동산 핵인싸 90년생이 온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요즘에 90년대생들 또는 89년생 막 이런 사람들 돈이 아주 많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첫 집을 마련하는 그런 분들이 LTV 80% 생애 첫 대출 연끌 뭐 이런 기사예요. 여기 기사에도 나오는 이 사례가 30대야 김모 씨가 경기 화성의 전용 59제곱미터 5억대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빌라를 알아보다가 전세 사기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영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 나 같아도 내가 만약에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 빌라 전세 사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빌라를 잘못 사면 그냥 바로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기게 되면 빌라를 누가 가고 싶겠어요. 2, 3억대의 빌라를 갈 거냐 5억대의 빌라 아파트 전세를 갈 거냐 했을 때 1억 정도만 갭을 메우면 되는 거거든요. 1억 정도는 생애 첫 대출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세 사기 당할까 두려워서 이분도 아파트 전세로 눈을 돌렸다 기사에 나오죠. 예상보다 높은 전세가에 고민하다가 매수로 마음을 굳혔고 이제 풀 대출을 받아서 풀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권 대출뿐만 아니고 부모님한테 뭐 3천만 원 뭐 누구한테 얼마 이런 식으로 연끌을 해가지고 집 장만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가 항상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 이걸 좀 과장하는 경향은 있는데 최근에 저한테 부동산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20대 후반 30대 중반 정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집값의 80% 90%를 연끌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소득 여건이 안 되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요소들이
것들이 경기도권에서 아파트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거나 아니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매매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급 절벽이 온다. 제가 최근에 라이브 플러스 유튜브에서 다뤘었죠. 편집된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입주 물량이 현저하게 서울 같은 경우는 부족할 거라고 하는 거는 자명하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서울의 전세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매매 지수도 22년에 하락했던 거를 거의 다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다시 패닉이 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로 엄청난 상승세를 불과 몇 년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그때 아파트를 사지 못했던 일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때 내가 저걸 샀다면, 그때 5억 했던 게 지금 10억인데, 조정을 받아도 7억이고 다시 회복해서 9억인데 내가 저걸 샀다면이라고 하는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게 공급 절벽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년에 계속해서 매매 강세를 띌 거다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공급 절벽이 명확하다. 그래서 지방 원정 매매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지방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자산 시프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 감소가 요즘에 시대의 화두인데 이것 때문에 뭐 지방 소멸을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23년에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이 지난 17년간 평균에 50% 정도도 안 돼요. 착공은 30% 정도 수준이고요. 어떻게 보면 23년에 인허가 착공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 3년 후에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착공 물량이 거의 30%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게 100이었는데 3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2, 3년 후에 당연히 공급이 적겠고 그게 이제 전세 강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4년 말에서 25년 초에 둔촌 주공하고 이문 장인 뉴타운을 마지막으로 서울에 이렇다 할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앞으로 1, 2년 동안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물량이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뭐 세금 규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지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지방 아파트 팔고 서울로 오고자 하는 수요랑도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취득세부터도 좀 큰 장벽이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조정 대상 지역에 사게 되면 두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8%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중개 수수료까지 더하면 9천만 원인데 내가 10억짜리 집을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사는데 거의 9% 정도 세금을 내게 되면 두 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한 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들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상승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종부세 개편하자, 상세 완화하자, 감세 빼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종부세 얘기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총선 후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종부세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함으로써 부동산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규제를 강화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오히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굉장히 강화한 게 지난 정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종부세가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정부 여당하고 야당이 전부 다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논의를 본격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만의 주장이라고 하면 여소야대니까 현실성이 없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날 싸우기만 하는 세 주체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세제를 좀 완화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시장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그널을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면요, 22대 국회 개헌과 동시에 여야의 감세 정책 대결이 불이 붙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이어서 상수세 일부 개편을 띄웠다. 민주당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도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부상하기도 했다. 물론 폐지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당에서는 이걸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도 이걸 폐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종부세 자체는 좀 잘못된 법 아니냐라고 폐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폐지까지는 아니고 완화를 해야 된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요소들이 맞물려서 24년 초부터 여러 차례의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아파트 고점 대비 회복률입니다. 잠실 엘스 이 중에선 대장주죠. 34평형인데요.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잠실 엘스 최고점이 26억 9천이었어요. 최근에 23억 9천, 24억이니까 거의 한 90%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최고점 대비 한 90% 정도 시세가 좀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마레프가 있고 뭐 고도 그라시움도 있고 남산타운, 북한산 아이파크, SK 북한산 시티, 상계주공 5단지 등등이 있는데 상계주공 5단지는 고점 대비로 봤을 때 64%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80%대, 70%대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단지들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지가 아니니까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재건축이 안 될 거니까.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절대 가격이 비슷한 아파트 입지 중에 연식 평형별 비교를 해놨는데
있었는데 87%, 86%, 80% 이런 식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부족하긴 하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12억에 샀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10억을 회복 못했으니까 성북구, 레미안, 뭐 기름 센터피스 이런 데는 고점 대비를 봤을 때 아직까지 속설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여러 아파트 단지들을 비교하면서 느낀 거는 핵심지와 비핵심지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 비핵심지 안에서 구축들은 여전히 전고점 대비 80%, 70%가 아니라 50% 또는 60%밖에 안 돼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서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같은 데도 지금 뭐 공사비 그리고 뭐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급지가 아니고 다른 급지에 있는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곳들은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결론 이 상승장은 계속될 것인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거죠. 신중론의 입장에서는 정책자금 유입으로 인한 단기 상승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반등장을 만들어낸 거에 가장 큰 1등 공신은 정책자금이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당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쫙 펼쳐보고요. 정책자금이 들어온 거 금리를 다 대입해서 보면 명확하게 금융상품처럼 정책자금의 유입 정도에 따라서 매매가격 지수가 변하게 됩니다. 거래량도 그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책자금으로 밀어올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현재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22년 12월 달에 거래량이 한 800건 정도 됐으면 최악이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한 4,000건 정도 나오죠. 이거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대세 상승장들을 보면 2020년 이후에도 그랬고 2020년 6월 달에도 거래량이 16,400건이었잖아요. 그리고 2006년에도 거래량이 폭발했었고요. 2015년 16년에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 후에 폭등장이 왔었거든요. 2006년, 15년, 16년, 2020년에 그 거래량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상승거래가 계속 일어나면서 아파트 매물 팔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살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불이 붙는 그런 현상은 아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반등 떨어졌던 거에 대한 반등세, 반작용 그리고 정책자금의 효과 이런 것들이지 실제로 그만큼의 거래량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평균 거래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세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섣부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경매 시장의 활성화가 부족하다. 지금 경매 낙찰률도 하락하고 있고요. 경매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는데 왜 경매 낙찰률은 왜 이렇게 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과거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대제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시기에는요. 경매 낙찰률이 60에서 70% 정도였어요. 35%면 낙찰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대제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었던 2020년 말해서 21년이죠. 그때 낙찰률은 60%가 넘었고요. 그리고 2015년, 16년을 거치면서 17년, 18년으로 가면서 대세 상승장에 맞아지게 됐는데 그때도 낙찰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낙찰률이 오르기는커녕 거래량만 소소하게 회복하고 전고점 대비 분명히 매매지수는 회복을 하고 있고 전세가격도 회복을 하고 있는데 낙찰률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아파트 매물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매물 증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한 83,000 세대죠. 지난 21년부터 쭉 보면 계속 증가를 하다가 매물수가 이때 감소를 하게 됩니다. 22년에 고금리로 하락장을 맞았다가 이때부터 다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매물수의 증가를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해석을 하는 거는 팔려는 사람이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매물이 재고자산이 꼭 쌓여가고 있는 건데 당연히 안 좋은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팔만한 시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거지 지금이 팔만한 시장이 아니고 가격도 오르지 않는 시장이면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해석을 완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중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DSR 얘기도 좀 많이 합니다. 유동성이 축소가 될 거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되게 되면 지금도 이제 규제가 굉장히 빡센데 변동금리 받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금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지게 되고 지난 한 20년 동안 처음으로 또 이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또 감소를 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신중론 부동산 PF 문제도 이제 질서 있는 퇴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내관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증 상승의 신호탄일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최근에는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좀 느끼고는 있어요. 단순히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사업용 건물 시장에서도 거래 금액이 큰 거는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안 돼요. 근데 강남, 한남, 성수 같은 핵심 지역의 꼬마 빌딩은 확실히 작년 이맘때랑 비교했을 때는 수요가 확실히 많아졌고요. 매수 문의도 확실히 좀 늘었습니다. 거래 건수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양상을 좀 띄고 있고요. 여전히 고금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진 것도 아닌데 시장
시장에서는 곧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조정기를 한번 거치고 전고점에서 굉장히 비싸게 샀던 매물들이 1, 20%씩 가격이 하락해서 나오니까 거래량으로 이제 환산이 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작년에만 해도 이 시기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완전 초짜들이나 성공파리 유튜버들 낚여가지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없었거든요. 작년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올해는 그래도 좀 베팅을 하려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걸 보면 분위기는 확실히 조금씩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는 이 분위기가 단번에 또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이 폭발을 하거나 확실한 대세 상승장에 들어섰다라고 주장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의 분위기는 좀 바뀌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대세 상승장으로 갈 것이냐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지표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냐, 펀더멘탈에 대한 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추세적인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펀더멘탈은 말 그대로 지금 한국 뭐 GDP라든가 국민 소득이라든가 가처분 소득의 증감이라든가, 결국은 주택은 소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대출량에 따라서 주택 매매지수 가격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적으면 대출을 받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도 막혀 있고 소득도 적게 되면 결국은 이거를 살 사람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저는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펀더멘탈하고는 무관하게 뭐 정책 자금이 엄청 들어온다든가 대출량을 늘려주는 거죠. 갑자기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든가 사회의 어떤 변화하는 현상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펀더멘탈로 봤을 때에는 지금 상승할 수가 없는 펀더멘탈일 것 같은데, 반대 사이드에서 봤을 때 사회 현상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정책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작년에도 많이 들어왔고 사람들의 심리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추세를 보면 매매지수가 이래서 변화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분리돼서 움직이는 느낌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양쪽 사이드의 근거들을 가지고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지수가 강화되고 있는 게 맞는데 펀더멘털리 봤을 때는 강화되기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일치를 하면 확실히 좀 대지 상승장에 접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해요.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 재밌었어요. 저도 이거 찾아보면 좀 재밌었고요.